회귀 분석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오로지 가격만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에 1년 동안 2만 5천 건의 아파트 거래 금액만 내가 데이터로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지식을 추출한다면 뭐를 지식이라고 가져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모델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의 시작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줬고 2만 5천 개의 정확한 거래 금액만 드렸어요. 그러면은 뭐가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모델일까? 여기 모델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모델이라는 게. 응?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모델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봐도 돼요. 만약에 새로운 아파트 거래가 올해 새로 발생했다고 해봐요. 얼마에 거래됐을까? 얼마에 거래된 게 과연 정답일까요? 오늘 만약에 새로운 아파트가 거래가 됐어요. 얼마에 거래된 게 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가격일까요?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 네. 평균 가격이 어,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우리가 그냥 평균이라는 말을 되게 쉽게 쓰잖아요. 평균이라는 말을 되게 쉽게 쓰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정보도 없이 하나의 데이터셋만 제공했을 때, 하나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 가정이 들어가요. 이 데이터가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를 것이냐라는 대전제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자료를 우리가 어떤 분포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는 말 들어봤어요? 정규 분포? 예, 정규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가 나와 있는 걸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정규 분포일 때는 평균값이 가장 잘 설명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왜 평균일까요? 가장 잘 설명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 가장 많다. 가장 많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오차가 제일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해당 모델이 모든 표본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우리가 에러라고 하거든요. 이 에러가 가장 작은 모델을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가실 거냐면은 딥러닝까지 이 개념을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가신다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모델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놓고 그 데이터를 하나의 공식 또는 어떤 규칙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공식과 규칙이 추구하는 방향은 그 공식과 규칙이 주장하는 어떤 값과 그 다음에 실제 값의 차이, 이걸 우리가 에러라고 하는데 이 에러의 전체섬이 가장 작은 게 가장 잘 맞추는 모델이다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거래가를 순수하게 이렇게 플라팅을 해보면 이거는 소팅 없이 플라팅을 한 거니까 이제 값이 막 이렇게 막 그 전국 단위로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 안에서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에러텀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우선은 처음에는 미인이 뭐냐면은 거래가의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한번 요렇게만 잡고 실행해 보시면 이 거래가의 평균은 2억 4천이에요. 현재 2억 4천이라는 거고 그럼 이 거래가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에러텀이라는 거를 이 모델 안에는 이 평균 가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에서 다 뺀 값이 되는 거예요. 이 에러라는 변수 자체가. 그래서 에러를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평균에서 빼다 보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되면 상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한번 해주면 에러 값이 스퀘어드 이 제곱수가 돼가지고 요 값을 우리가 서메이션을 하면 에러를 서메이션을 하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값이죠. 예, 이런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평균 토탈 에러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라는 구조체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딕셔너리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어떠한 그 제이슨이라고 하나요? 제이슨 모르시나? 그러니까 변수 안에
어떤 필드명처럼 어떤 명을 주고 그 다음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여기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토탈 에러라는 딕셔너리 안에 여기 딕이라고 되어 있죠. 딕셔너리 안에 이런 식으로 민 값에 이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을 하거나 할 때 루프를 돌면서 저장해서 쓰기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이 쭉 모여있을 때 대표성을 띠는 값이 또 뭐가 있어요? 중앙값이라고 있습니다. 중앙값. 딱 가운데 있는 값. 이게 이제 평균이 만약에 이상치가 있어가지고 극단치가 있을 때 실은 평균의 바이어스가 생겨요. 그 극단치가 확 데이터를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딱 중앙에 있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값을 이용해서 똑같이 에러썸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최빈값, 최빈값이라는 것도 있어요. 데이터 이렇게 쫙 분포가 돼 있으면은 가장 많이 있는 데이터. 아까 우리가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표현을 하면 요게 가장 많잖아요. 이 가격이. 이게 지금 3억 정도에 있는데 요 가격이 가장 많으니까 이 가격을 우리가 이제 최빈값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최빈값을 표현할 때 이제 모드라는 함수를 쓰는데 이 모드를 가지고 거래가의 최빈값을 구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예,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값을 구했어요. 값을 구한 다음에 요 에러 텀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평균, 그 다음에 미디언, 그 다음에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지금 표시가 된 거고 지금 0번을 제가 그 0번이 민값, 그 다음에 1번이 미디언 값,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그 최빈 값인데, 아까 우리가 뭘 계산했냐면은 이 값을 대표하는 모델을 평균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중앙값으로 주거나 아니면 최빈 값으로 줬을 때, 결국에는 모든 값을 하나로 지금 우리가 모델을 제한한 거잖아요. 뭐가 들어오든 그냥 그 가격이 모델이다라고 제한을 한 건데, 그랬을 때 에러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에러는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거잖아요. 총 에러는 지금 어쨌든 2번이라고 하는 이제 최빈 값은 제일 에러가 커요. 이렇게 보시면 에러가 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요거를 한번 빼고 요것도 그 단축키인데 컨트롤 누르시고 쉬프트 옆에 이제 슬러시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면은 자동 주석이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분석할 때 이렇게 잡고서는 이렇게 하면 자동 주석이 돼요. 편합니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지금 이것도 차이가 나죠. 이게 0번이 민값이고 1번이 지금 그 저기 뭐냐 중앙값이었잖아요. 중앙값의 에러가 어쨌든 평균값의 에러보다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자체는 순수하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은 뭘까라고 했을 때는 어, 이 에러가 가장 작은 게 모델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현재는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은 평균값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평균을 이 모델의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요게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를 중간에 평균값을 가져온 다음에 그 평균값을 한 줄로 이렇게 쭉 그려 넣어주고 값을 그런 다음에 앞에서부터 20개만 출력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출력하지 않고 20개만 가지고 출력을 하면 이게 지금 파란색이 아까 얘기했던 실제 데이터예요. 실제 데이터고 주황색은 뭐예요? 주황색은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얘기했던 평균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약에 뭐 출력해 보셔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모델인가 이게? 네, 이게 만족할 만한 모델인가? 라고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얘는 지금 오류가 있잖아요. 모델이 설명하는 것과 실제 데이터상의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TS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TSS는 평균이라는 모델 대비해서 나와 있는 모든 에러의 이 제곱의 서메이션 값을 이게 우리가 TSS라고 표현을 해요. 이 정의가 왜 필요할까요? TSS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델을 만들거나 학습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닥인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선이 되는 에러 총합이에요. 네. 이 이후부터 분석하는 모든 모델은 얘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못 맞춘다고 하면은 굳이 그게 모델로서 가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나은 모델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TSS라고 하는 기준선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표시하는 에러가 데이터의 최종 에러예요. 그냥 전체 에러가 아니라 예, 얘가 최종 에러입니다.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된다. 잘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TSS를 표현하자면은 이 값이에요. 실제 값하고 평균 값하고 요 사이가 다 에러입니다. 요 에러를 다 모아놓은 게 이제 TSS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나은 모델을 만들려면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보다 더 나은 모델을 만들고 싶어. 우리는 지금 가격만 있었는데 이 가격에서 최고의 모델이라고 평균 값을 찾아냈어. 근데 이거보다 더 나은 모델을 만들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아, 그것도 좋은 거네요. 경향성을 분석한다는 거는 뭘까요? 경향성을 분석한다는 건. 경향성을 분석한다. 경향성을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어떤 변수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아니. 시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려면 그 데이터에 추가적인 정보를 줘야 돼요.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실거래가 보시면은 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면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 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더 부여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더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 중에 전제를 이렇게 까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가격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줄게. 데이터셋에 추가적인 정보를 더 달아줄게. 그 정보를 이용해서 네가 이러한 공식으로 이게 이제 선형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면적이란 정보를 줄 테니까 그 면적이란 정보를 알파라는 가중치를 곱하고 베타라는 절편을 더해가지고 잔차는 당연히 존재하겠지. 이 모델이 100% 설명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잔차가 존재해요. 그 잔차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매매가를 한번 예측하는 모델을 내놔봐. 이런 모델을 우리가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이게 회귀 분석 모델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 알파와 베타를 우리가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이라는 과정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이 모델이 그대로 딥러닝까지 갈 거예요. 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되게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해요. 이 Y라는 매매가를 종속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X라는 거를 독립 변수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X라는 애가 결정되면 Y라는 애가 결정이 돼야 돼요. 모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Y는 X에 종속되어 있는 애입니다. X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X가 결정되면 Y가 되는 애기 때문에 X는 누구도 결정해주지 않아요. 값이 정해지면 Y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왜 독립과 종속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독립과 종속을 이 모델에서 정의했다는 거예요. 이 모델 자체는 X가 변경되면 무조건 Y는 따라서 변경되도록 우리가 모델 설계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만 내려서 보시면 데이터를 추가할 거예요. 데이터를 뭘 추가할 거냐면은 우리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열어보시면은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으니까 여기서 거래가를 우리가 갖다 썼는데 거래가 말고 전용 면적이라는 애를 갖다 써보자. 그래서 전용 면적이라는 데이터를 보니
이렇게 제곱미터 단위로 면적이 들어가 있더라. 네.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는 전용 면적 제곱미터가 너무 쓰기 어려우니까 면적이라는 걸로 바꿔버리고 그럼 이제 다시 면적이란 데이터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은 데이터예요. 근데 이거를 소수점 숫자니까 플롯이라는 형태로 바꿀 거예요. 예. 이 데이터 타입은 여러분들이 따로 인터넷에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플롯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바꾸게 되면 어, 다시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면적도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색깔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숫자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숫자는 빨간색, 작은 숫자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컴퓨터 옵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시커먼 블랙을 좋아해가지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걸 학습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면적이 플롯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거래가는 인티저 32비트로 바뀌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리그레션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파이썬이 좋은 이유는 대부분의 라이브러리가 다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사이킨런이라는 걸 설치를 하셔야 돼요. 요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이킨런이라는 거를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냈는데 에러가 난다. 이런 라이브러리 없는데? 라고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 밑에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있네. 네, 여기 파이썬 3.11이나 뭐 어떤 버전이 있을 거예요. 요거 눌러보시면 여기 인터프리터 세팅이라고 있거든요. 이 세팅을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본인 PC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리스트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지금 사이클런이 없는 거니까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설치 가능한 모든 라이브러리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사이클런을 네,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네, 설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언제든 이 창에서 을 불러내시면 다 바로 불러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드리자면 이제 사이킨런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리니어 모델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 안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클래스를 나는 불러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불러내면은 나는 요 클래스를 불러내는 거야 라는 거고 그러자마자 바로 LM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클래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게 실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LM은 리니어 리그레션 클래스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네, 인스턴스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한테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우리 데이터 어떻게 넣어줘야 돼요? X 값하고 Y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X 값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은 요것도 나중에 공부를 하세요. 넘파이라는 형태로 앞으로 연구를 할 때는 대부분 넘깁니다. 판다스 형태로 넘기지 않고요. 넘파이라는 배열 형태로 넘겨요. 여기에는 뭐가 빠지냐면은 인덱스가 위아래가 빠져요. 필드 명도 빠지고 그 다음에 옆에 몇 번째 행인지 이 인덱스가 빠진 상태에서 순수하게 값만 쭉 연결된 배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에 이렇게 그냥 숫자만 들어가 있어요. X 값들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Y에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여기 보시면은 행개수 나오고 콤마 나오고 숫자가 그 다음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분석할 때 좀 이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실행을 한번 해주시면 얘가 콤마 1로 바뀌어요. 콤마 1로 바뀌어요. 차원을 하나 넣어준 거예요. 차원 하나 넣어준 건데 이거는 이제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넣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이 준비가 됐어요. 무슨 준비가 된 거냐면은 Y의 값들에 쭉 25,000개가 준비가 됐고 X의 값들에 쭉 25,000개가 준비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한테 던져주고서 뭘 찾으라고 할 거냐면은 너는 이 데이터들을 보고 알파와 베타를 찾아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fit을 누르면 네 바로 찾아줘요. 끝난 거예요 실은. 네, 엄청 쉽죠. 이게 통계는 속도가 빨라요. 네, 속도가 빨라요. 가정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요거를 실행해 보시면 요게 알파 값입니다. 요게 알파 값이고 요걸 실행해 보시면 요게 베타 값입니다. 네, 알파와 베타 값이 이걸로 나와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적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Y를 구해야 돼요. 새로운 그 거래가를 예측을 해야 돼요. 뭐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돼요?
면적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나 면적을 줄 테니까 자 그러면은 네가 한번 새로운 모델로 예측을 해봐. 그러면 이제 프리딕트라고 호출을 해주면 x만 저는 줬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y 해시라는 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딕트 값을 y 해시라고 표현해요. 위에 이게 꼭지를 해가지고 모델에서 예측한 추정 값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y에 타고 y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다르죠. 네. 지금 실제 y 값은 얘잖아요.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 실제 값이고 주황색이 예측 값이에요. 이게 면적을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 더 값에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잔차가 있습니다.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에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RSS라고 표현합니다. 네. 잔차들의 에러의 썸이라고 해가지고 리그레션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토탈 에러를 가지고 있었죠. 예, 토탈 에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리그레션 모델이 설명한 거에 의한 에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모델은 설명력을 어떻게 표현할까? 예,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우리가 평균이 얼마나 에러가 많은지, 에러가 100이라는 걸 찾아냈고, 그 다음에 걔가 중심이었잖아요. 걔가 기준이었는데, 내가 면적이라는 정보를 줬더니, 이 리그레션 모델에 의해서 새로운 예측값이 나왔어. 근데 걔도 에러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걔가 갖고 있는 에러하고 토탈 에러하고 비교했을 때 이 모델의 설명력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모델의 설명력은. 우리가 지금 요게 이제 차이잖아요. 보시면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예측값이 실은 평균보다 잘 맞췄어요. 근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예측값이 평균보다 못 맞췄어요. 근데 모델이 잘못되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평균보다 무조건 못 맞히는 모델이 나오기도 해요. 바보같이. 네, 잘 없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요거를 R스퀘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R스퀘어. 리그레션의 R스퀘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리그레션 분석이나 논문 같은 거 읽어보시면은 모델에 대한 설명력을 얘기할 때 우리가 R스퀘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거는 타겟으로 하고 있는 맞춰야 되는 값이 이런 수치형일 때, 뉴메릭형일 때 대부분 R스퀘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R스퀘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전체 에러는 이 모델이 맞춘 에러와 이 모델이 못 맞춘 에러를 합치면 전체 에러다. 그러면은 이 모델이 맞춘 에러만큼을 토탈 에러의 비율로 봤을 때 걔가 그만큼 설명해낸 거 아니냐. 토탈 에러가 100인데 이 그 모델 에러가 20이야. 그럼 80은 얘가 맞춘 거잖아. 그러면 얘는 설명력이 80%다라고 표현하자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우리끼리. 그래서 이 R스퀘어는 토탈 에러분의 이 그 모델 에러에서 1을 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델 에러가 20이면은 100분의 20이니까 20%잖아요. 그러면은 1을 빼면 어때요? 설명력은 80%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R스퀘어라고 정의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그레션은 R스퀘어를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리그레션이 아니어도 웬만한 모델에서 뉴메릭이 목표다라고 하면은 R스퀘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얘가 내가 평균보다 얼마나 더 잘 맞춘 거지? 뭐 때문에 잘 맞춘 거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면적이라는 정보를 줬는데 평균보다 굉장히 잘 맞췄어. 얼마나 잘 맞췄을까? 한번 보시면 단차 정규성은 나중에 얘기하고. 네. 우리가 이제 TSS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SSR을 뽑아보면 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에러겠죠? 네, 이거 비주얼라이징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봤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해놓고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y 값에 민 값으로 나눈 값이 이제 SS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y 값에 아까 리그레션으로 예측한 값의 잔차를 이제 곱해가지고 나오면은 이제 SSR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SST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SSR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를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출력해 보면 26%밖에 못 맞췄어요. 네. 그럼 이 26%는 무슨 얘기예요? 평균보다 26%를 더 설명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스퀘어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해야 돼요. 알스퀘어가 무조건 높아야 된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90% 나와야 돼. 95%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평균 자체가 어떠한 모델이고 어떠한 데이터 형태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최빈값이 일정 값으로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데이터예요. 가령 전국 단위 격자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전국을 쭉 격자로 깔아보면은 도시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격자가 대부분의 격자가 제로예요. 그럼 얘는 평균 자체가 제로에 딱 포커스를 맞춰버리면은 잔차가 굉장히 낮아요. 전국 단위로. 거기에 어떤 모델을 더하더라도 아스키어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과연 알스케어가 그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숫자인가? 이거는 데이터도 보셔야 되고 모델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면적이라는 정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뭔가를 맞춰냈어. 맞춰냈어요. 제가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사이클론의 매트릭이라고 해가지고 알스퀘어를 구하는 하나의 그냥 어 저기 클래스예요. 여기 놓으면은 얘가 알스퀘어 바로 계산해 줍니다. 출력해. 네, 26%. 네, 똑같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설명력이라고 하는 알스퀘어는 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우리가 리그레션 어디서 돌렸죠? 네, x 값의 면적을 줬잖아요. 면적을 줬는데 제가 말도 안 되게 x에다가 mp. 랜덤에 랜덤 값을 몇 개짜리? 26286에 1짜리. 이렇게 부여하면은 아무 상관없는 값이에요. 가격이 있는데 내가 그냥 랜덤 값을 줬어요. 말도 안 되죠. 네.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이 거래와 아무 상관없는 제가 랜덤 값을 그냥 부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y를 매칭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잖아요. 디멘션이 잘못됐다. 얘만 디멘션 주면 돼요. 그럼 얘가 학습을 하긴 합니다. 학습을 하는데 이 학습된 거를 한번 에러를 계산을 해볼게요. 프리딕트를 해야죠. 프리딕트를 해서 요 초반엔 따라오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영에 가까운 숫자네요. 약간을 맞췄어요. 약간을. 네. 0은 아니에요. 0보다 0. 이게 0. 소수점 10짜리거든요. 아예 너무 못 맞춘다. 네. 어쨌든 어떤 값을 주더라도 얘는 학습을 하긴 합니다. 이게 학습의 무서움이에요. 네. 어떤 데이터를 주더라도 무조건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더 맞추기 위한 적정한 값을 찾아내요. 이게 모델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의 형태,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얘들이 무조건 수행을 해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평균보다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면적이라는 데이터를 줬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더 주면 돼요. 네.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를 줬는데 26%를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더 하고 싶으면은 데이터를 더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제가 건축 연도라는 거를 데이터로 바꿨어요. 근데 건축 연도가 빈값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1950년으로 빈값을 다 채우고 다시 리니어 모델을 이번에는 면적과 건축 연도, 그 다음에 거래가로 해서 여기 보시면 x가 값이 두 개를 줬어요. 네, 면적이라는 값하고 연도라는 값을 같이 줬습니다. 같이 줬을 때 얘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인터셉트는 똑같이 베타는 하나가 나오는데 알파는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왜냐 면적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연식에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프리딕트를 해보면 요 값이 가져가는 R스퀘어는 38%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포메이션을 주면 줄수록 모델들은 점점 더 모델이 데이터를 잘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면 줄수록 여러분들이 더 좋은 모델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한번 해본 게 층도 넣어볼게요. 층도 넣어보고 시군구도 넣어볼게요. 시군구명을 넣어봐가지고 시군구명은 뭘로 돼 있어요? 시군구명은 텍스트로 돼 있거든요. 이 텍스트로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리그레션에 전달할 방법이 있을까요? 텍스트로 돼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전체 주소 중에 시군구라고 해서 여기 시도명만 이렇게 뺐어요. 시도. 강원특별자치도인지 네, 이런 식으로 시도만 데이터로 뺐습니다. 근데 이게 텍스트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플러스 잔차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로 전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게 더 맞습니다. 두 번째 게 더 맞는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부산시, 서울시를 만약에 서울시 1번, 부산시 2번, 경기도 3번 이렇게 줬다고 하면은 이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숫자의 의미를 둬버려요. 그래서 부산시가 서울시보다 3배 크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본인은 부산시와 서울시를 구분한 게 아니라 숫자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부여하면은 위험해져요. 그래서 보통은 0, 1, 0, 1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6개 시도가 있다. 그러면은 필드가 26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서울인 애들은 다 1, 나머지는 다 0. 그 다음에 부산 애들은 부산이 1, 나머지 다 0. 이렇게 표현하면은 정확하게 모델이 어떤 형태를 가졌냐면은 글로벌 모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서울시에 불을 켜면 서울시에 있는 알파 값만 더해져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더미 변수라고 하는데 워낙 이런 일이 잦다 보니까 판다스에서 그냥 getDummy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c도를 getDummy로 해가지고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데이터 더미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이쁘게 다 만들어줘요. 강원특별자치도에 해당하는 것만 1이고 나머지는 0. 쭉 내리다 보면은 네, 경기도만 있으면 경기도만 1, 나머지는 0. 이렇게 이제 더미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데이터를 합쳐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셋으로 X값을 만들 거예요. 면적, 연식의 제곱, 그 다음에 시도. 실은 이거는 모델의 선형 모델 같은 경우 이런 거를 할 때는 약간 그 도메인 난리지라고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면적 같은 경우에 당연히 중요하고요. 연식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데 연식 제곱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느 순간부터 재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식 제곱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시도별로 0101로 데이터가 세팅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거래가는 똑같아요. 그럼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얘도 리그레션을 한번 돌려보면 인터셉트는 하나가 당연히 똑같이 나오고 이제 알파 값이 그 변수 수만큼 나오겠죠. 이거를 프리딕트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R스퀘어가 63.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면 줄수록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구조상으로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감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독립변수의 인포메이션을 주면 줄수록 모델은 어떻게든 그걸 학습해내는 거고 그 모델의 구조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앞에 연구한 사람들이 이미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만들어 놨고 그럼 우린 잘 쓰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런 모델들이 데이터의 결이라든가 모델의 구조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에 맞는지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면 되겠네. 데이터를 계속 주면 어쨌든 모델은 무조건 잘 맞춰주니까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버피팅. 네, 오버피팅은 실은 굉장히 좋은 모델에서 생기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는 선형 모델이라는 거 쓰잖아요. 선형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 모든 가정을 선형으로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데 그게 때마침 요 구간에 있는 데이터만 학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폭발을 해. 만약에 실제로는. 그럼 나는 이걸 본 걸 가지고 이 뒤도 똑같이 매칭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 선형 모델의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령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얘는 무조건 평균으로
평균이 가지는 함정이에요. 이 선형 모델이 가지는 최대 한계점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통계학 리그레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움직이면서 어떤 거를 만들어냈냐면은 이게 스텝 모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쓰면은 우리가 이런 통계치를 추가적으로 더 얻어낼 수가 있어요. 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치를 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코에피션트가 뭐냐면 알파예요. 알파 목록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t 검정 값이 있고 p-value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그레션 써보시면 대부분 아는데 이 p-value가 정의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분명히 지금 이만큼의 기울기로 305라는 기울기의 알파 값으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는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건 우린 표본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통계 검정을 뭐란 거냐면은 정말 이 수치가 맞을까? 혹시 이거 0은 아닐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 0일 수 있는 가능성을 p-value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얘는 0.0000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알파 값이 어, 0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다 보면은 이런 게 있죠. 14번째. 14번째 변수 같은 0. 얘기냐면은 얘를 내가 지금 156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실은 얘가 0일 수 있는 가능성은 53% 정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래? 라는 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저 p-value가 올라가는 형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연식 데이터 우리 아까 썼었죠. 근데 연식 데이터랑 되게 유사한 움직임의 데이터가 하나 더 있다고 만약에 쳐볼게요. 연식 2, 3, 4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연식과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변수군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얘를 리그레션을 돌려보면 설명력은 뭐 크게 나아지진 않아요. 나아지진 않는데 아까 설명력 보시면 여기까지가 네 63.834였는데 지금 게 837이에요. 아주 조금 좋았죠. 0.03 정도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더 줬으니까. 더 줬으니까 좋아졌는데 얘에 대해서 통계 수치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준 새로운 데이터는 연식 데이터하고 되게 비슷해서 이 p-value 값이 이만큼 0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라는 거예요. 네, 이 변수는. 0일 가능성이 하나는 20%, 하나는 40%, 하나는 70%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이거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제공할 때 이런 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다중공선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우린 이걸 선형으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두 변수가 움직임이 되게 비슷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원래 하나만 전달했으면 설명력이 되게 좋았을 변수가 되게 비슷한 움직임의 변수를 두 개를 주니까는 둘이 반반씩 가져가요. 모델 구조 자체가 얘가 의미의 반, 얘가 의미의 반을 가져가니까 이 둘이 서로 경쟁하면서 둘 다 안 좋은 변수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 다 안 좋은 변수로 취급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럴 때는 변수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이 구조에선. 네? 둘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런 리그레션 모델에서 우리가 피처 셀렉팅이라고 얘기하는데 피처 셀렉팅을 하는 방식을 하나씩 빼거나 하나씩 넣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스텝 와이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원래 리그레션 옛날에 리그레션만 있어서 리그레션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시간 안에 끝내는 거예요. 한 시간 안에 끝내는 거라. 네. 근데 지금 이 모든 사상과 생각들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 딥러닝까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프레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돌아가면은 데이터 하나만 있을 때 쓸 수 있는 모델은 평균이었고 그 평균이 기준이다. 그 기준 대비해서 내가 정보를 하나 줄 때마다 이 단순한 리그레션 모델조차도 계속적인 설명력을 높여가더라. 근데 이거를 계속 변수를 추가하면 점점 높여가는데 언제까지 넣어줘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선형 과정의 문제점과 이 p-value의 다중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피처를 잘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선형 모델에서는 스텝와이즈 알고리즘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모델이 복잡도가 늘어나면은 실은 성능적으로는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오버피팅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예, 현재 데이터에만 적합한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 코드로 여러분들이 다 실행도 가능하고 요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 다 열리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 열어보면서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과 이 R스퀘어, P-value,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의 형태, 선형 형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익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요 소스 코드에다 데이터만 바꿔 끼면 돼요. 데이터만 바꿔 끼면 다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델링이란 건 이런 거고 이런 모델링이 계속 확장돼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Y라는 종속 변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델에. 답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독 학습이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고요. 내가 정답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모델을 제시했을 때 에러를 계산해서 너 맞았어 틀렸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감독 학습을 이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Y라는 종속값을 찾아가는 거를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해요. 분류 알고리즘이라고. 요 용어들을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15분 정도 쉬고 네,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